상징을 해놓고 그 처음에 외교관을 배우고 싶어서 외교관을 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게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때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여대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은 신랑 그 우선순위가 외교관이었어요. 60년대는 비행기를 탄다는 게 그게 진짜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외교관이 되면은 비행기 마음대로 타는 거 아니에요. 멋있지. 그래서 외교관을 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미화 선생이 소개하듯이 입학식 끝나고 학과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학과장 선생님이 다 올라오시더니 제분들이 지금 외교학과에 온 것은 외교관 되고 싶어서 왔겠지만은 여기는 외교관 시험 공부시키는 데가 아니라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외교관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여대생들이 좋아하는 외교관이 돼가지고 멋있게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안 시켜준다고? 외교관이 되고 싶은 사람 별도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학과에서 그 제공하는 그 강의들은 외교관 시험과는 거리가 먼 국제정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거창한 말씀 오시는 거예요.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다.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분단 자체가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행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면 국제정치를 알아야만 된다. 그런 점에서 딱 20명밖에 안 되는 한 학년에 2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외교관 되고 싶은 사람 도서관 가라. 강의와 별개로 공부를 하라. 그러면 이제 별도로 무슨 행정법, 법법 이런 공부해야 되는데 법학만큼 재미없는 거 없어요. 내가 헌법은 박일경 교수한테 들었습니다. 경희대 교수였던 분이고 5.16 군사 쿠데타 후에 민간으로서 문교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역시 경주 출신이기 때문에 됐을 거예요. 자기 이름 설명을 하는데 박일경인데 한일자 경사경자거든. 경주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줘줬대요. 아름다운 밑자에 꽂혀고 다져고 있어. 그다음에 법학개론은 이제 황상탁 교수한테 듣고 이제 문리과대학에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법도 가르치고 이제 와서 법학개론도 가르치고 뭐 국제법도 가르치고 그럽니다. 근데 박일경 교수는 참 낭만이 있어요. 아침 첫 시간에 이제 9시부터 강의를 하는데 첫 시간에 하는데 비 오는 날 딱 그 교단에 올라가가지고 창밖을 탁 내다봐요. 그분은 조반에 꼭 반주를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엔 그 정종을 밥그릇 뚜껑 복식개라고 그러죠. 복개 위에다가 딱 뜨거운 밥그릇 뚜껑 위에다 정종을 보면 그게 약간 데펴진단 말이에요. 그럼 따끈따끈해지지. 그러면 하신대요. 이 얘기가 자꾸 옆으로 나는데 짧게 할게요. 창밖을 쳐다보더니 여러분 절대로 첫사랑은 만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학 때 좋아했던 첫사랑이 있었대요. 근데 딱지를 먹었어요. 부잣집 딸이야. 동아일보 쪽의 딸이야. 경주에서 와가지고 경성세대 좀 댕기는 학생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그때 그 부잣집에서 볼 때는 딱지를 먹었는데 자기가 문교부 장관도 지내고 교수직은 기본적으로 영등포 역점에서 건널봉 건너려고 하는데 건너편에 그 여자가 서 있더라는 거야. 보니까 행색이 추가가 있었더래. 자기는 이제 장관도 지냈고 약간 좀 그분이 합죽해서 그렇지 이마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잘생긴 얼굴입니다. 도저히 못 만나겠더래. 그 여자가 빚가 번쩍 하면은 자기도 나서겠는데
그래서 건너면 건너지 않고 옆으로 피했대요. 건너가면은 중간에서 만나게 생긴. 그러면 절대로 만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분은 참 낭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본론 돌아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교학과를 갔는데, 그런 말씀이 분단국가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 알고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해라. 이름은 외교학과지만 학문적으로는 국제정치학, World Politics, Politic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식으로 영어 표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치학이다. 그래서 권력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뭐 학교 들어가면은 시험 공부 다 시켜가지고 그것만 배워가지고 시험 보면 되는 줄 알았더니 별도로 공부를 하고 보니 그럼 술을 언제 먹노? 대학생 되면 술 먹는 재미로 댕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외교관 되는 공부는 피하고 뭐 자수주나 먹고 하다 보니까 대학원까지 가게 됐는데 뭐 취직을 하다 보면 대학원 가는 거지 뭐 법대에 졸업한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뭐 검사된 친구들이 그런다면서 고시 몇 번 떨어지면 대학원 가가지고 교수 된다고. 그때 조국이를 그렇게 비웃었대요. 조국을 검사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고시도 합격 못한 사람이 뭐 장관이냐 하는 얘기지. 장관이 국제정치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국제정치학의 본색에 대해서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학문이라는 칼을 쓴 추악한 이 진면목에 대해서 계속 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그냥 미화시키는 명분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 답안을 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우리는 말도 노골적으로 하지만 시험 답안지도 노골적으로 씁니다. 순서 잘 나와요. 교수들도 자기들이 참 말 못 들은 것을 찍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학점이 좋습니다. 복용은 달라요. 옛날 대학원 내가 올라갔는데 그때는 대학원 조교가 되려면은 그때는 학과 하나에 조교 한 명이 있었어요. 유국조교입니다. 네. 교원이에요. 네, 교원인데 그거는 학점이 비학점 이상이라야 돼요. 비학점 이상이라야 돼요. 뭐 C, D 이런 것은 안 돼. 평균 비학점 이상이어야 돼요. 간단해. 저는 A 플러스만 깔았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른데 어떻게 근데 점수 잘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글씨를 보기 이렇게 붓글씨로 쿡하면 원음체로 내려가게 하면은 옆으로 쓰이면 밑으로 쓰면 보지도 않고 점수를 주는 거야. 아니 진짜. 우리 이제 같은 동기들이 그래요. 나보다 이제 내가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늦게 들어갔는데 아니 세연이 형은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책도 선생이 보라는 책도 안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쓴 답안지는 C가 나오고 세연이 형이 쓴 것은 A가 나오냐고 그러는데 비교는 간단하고 하니까 붓글씨체로 쓰는 거예요. 답안지를. 박하 21이 그때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노는 건지 공부를 하는지 모르면서 외교학과를 다니면서 국제정치학의 본색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추악하게 짜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미국이 국제정치학에는 학문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영속되도록 끌고 가는 그 도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배웠나?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해서 미국 유학 가면 그대로 배워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그걸 미국 중심으로 사고를 하도록 또 가르칩니다. 나는 이제
미국 유학은 안 했는데 미국 유학을 안 가고 중국 유학을 가라는 선생님들의 응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는 베이징을 못 갈 때니까 70년대 초에는 대만 유학을 갔다가 때려치고 왔죠. 아이고 별것도 없더라고요. 아니 중국까지 유학을 갔는데 중국 정책을 가르쳐야지 미국 정책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 내가 뭐 한국에서 배우지.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서울대학에서 국제정책으로 박사를 했지만 그걸 하면서 보면 이게 참 이 얘기를 좀 건너뛰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CSIS에서 뭐 저쪽 하는 그런 기사들 볼 겁니다. 뭐 센터 아니 CSIS가 무슨 뭐의 약자더라? 센터 뭐 무슨 뭐 스타디 뭐 하여튼 CSIS라는 싱크탱크가 있고 윌슨 센터라는 싱크탱크가 있고 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랜드는 뭐 LAND가 아니라 RAND 리서치 무슨 뭐 A 뭐 그다음에 뭐 내셔널 디펜스가 그래요. 하여튼 군사 관련 연구소 우리나라 카이다 비슷한 그런 연구소입니다. 랜드 코퍼레이션, CSIS, 윌슨 센터,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러니까 미국 외교협회라고 번역이 되죠. 뉴욕에 본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싱크탱크의 정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가만 들여다 보니까 그게 전략, 정책 대안을 거기서 개발합니다. 싱크탱크라는 데서 전략, 그 다음에 뭐 국제정치 전략, 미국 외교 전략, 미국 외교 정책 대안 이런 걸 개발을 하는데 가만 들여다 보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거만 what?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가? 여기다 보면 결국 미국이라는 소위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소위 확보하거나 또는 확장하기 위한 내용밖에 없어요. CSIS나 뭐 랜드 코퍼레이션이나 CFRL 또는 윌슨 센터 무슨 이런 데서 내놓는 그 연구 결과 보면은 한국이 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미국 무기를 많이 살 수밖에 없다고. 너희들이 살아남고 싶으면 미국한테 와서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내 불만은 나도 뭐 국제연구기관에 뭐 부원장도 했고 원장도 했지만 통일연구원 통일 문제니까 내 통일연구원 처음에 91년 생길 때 부원장도 했고 나중에 김영삼 정부 때 뭐 대통령 비서관으로 돌아와서 통일연구원장도 했지만은 그 국제연구기관 KBI 또 국방연구원 카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그 통일연구원 기노 거기는 코리아 인스티튜션 뭐 내셔널 뭐 유니피케이션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 키에트 카이스트 과학적으로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산업정책연구원이나 무슨 뭐 국방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등 보면 인문사회과학계 통해 국제연구기관 보면은 이 사람들 내놓는 정책이나 대안이라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가가 분명치 않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미국 유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이 미국을 위한 것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그냥 미국에서 나온 이론 체계가 붙여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무슨 대책을 소위 디테일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알고 뭐 논문을 쓰고 뭐 발표를 하고 뭐 토론하고 그러고 있어요. 가서 보면 참 저게 누구의 국가인을 위해서 지가 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박사들일수록 그래요. 비교적 미국 중심성이 적은 게 문정이에요. 요즘 또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 김준영 연대국 서울대보다 훨씬 나. 아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서울대 외교학과 정치과 출신들 전부 다 미국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후배들한테도 정치체를 나가. 연대에서는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에 대한 개념을 가진 교수들이 나오는데 너희는 뭘 뚱ጥ리냐 말이야. 아 중대 정보죠. 뭐 미국하고 사이. 아니 미국하고 사이 나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대한민국 외교가 특별히 챙겨야 될 국가에 있으면 그걸 챙길 줄 알아야지. 그러려면 선생부터가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맨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더 이제 얘기를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미국의 CSIS나 CFR이나 랜드 코퍼레이션이 무슨 뭐 윌슨 센터니 이 사람들 군산복합체의 먹이 사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노골적인 얘기하는 건가 지금? 한국가는 아니죠 이거? 법학 교수가 아니라고 보니까 거의 군산복합체 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고 번역을 하죠. 영어로 Military Industrial Complex를 한국말로는 군산복합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Military Industrial Congressional Complex입니다. 미국의 의회도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미국 시민권자 중에 저희 비행기에 들어가는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러니까 뭐 보잉이나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큰 그 회사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 사장이 하나 있어요. 학교 1년 후배인데 오래됐어요. 그게 한 10년 됐나? 선배님, 제가 군산복합체 납품업체지만 미국의 CSI에서나 무슨 뭐 랜드 코퍼레이션이 무슨 동부아 정세 관련, 뭐 강만도 정세 관련 무슨 그렇게 글 쓰는 사람들 있죠. 누구니? 아니 무슨 요즘 빅터 참 뭐 이런 사람들 한국 석자? 한국말 할만한데 한국말 제대로 안 하잖아. 한국말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중앙미국에서 했던 손김도 원래 한국 이름은 김성 아닌가 그런데 절대로 한국말 안 하더라고. 알아듣겠지. 13살에 이민 갔으니까 알아듣겠죠.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에 일본 주재 그 정보부 책임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이민 가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받아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쭉 컸는데 그때 납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의 아들이 대사로 온다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신문에서 그 까맣게가지고 못 오게 해낸다는 식으로 막 기사를 쓰고 그럴 때예요.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에서 물러난 뒤에 2006년, 7년 그 즈음일 거예요. 그게 이제 파장이 조금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나는 뭐 비서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김대중 평화센터 부의사장을 맡으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회의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비서들 쫙 부르시더래요. 막아라.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죄냐? 그 아버지도 그 납치 사건의 주범은 아니다. 중앙정부 직원이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국에 못 돌아오고 미국으로 갔고 어찌됐건 미국 가서 잘 커가지고
법무부에서 한국 대사가 될 정도까지 됐는데 나 때문에 그것이 좌절돼서야 되겠는가? 뭐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지지 않아서 승팀이 오면서 한국 대사를 했지만은 하여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한국계 사람들도 한국계 사람 얘기인데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살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정세 분석을 하고 무슨 전망을 보고 하면은 이 군사복 합치에서는 발을 점사를 쓴답니다. 이번에 정미화가 종국회를 나섰다. 아 이번에 또 그래 뭐 이병선이 또 나섰다. 박론도 안 썼네. 정미화가 계속 쓰네. 또 나오네. 넣다가 이제 바로 점자가 몇 개인가 와가지고 그란트를 준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누구 때문이니까 참고하시오. 그러면 그 지금 태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보너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명 그 무슨 박사, 학자, 교수, 뭐 전직 무슨 그 무슨 차관보 이런 사람들 이제 끝나면 되게 그런 데로 가 있어요. 마치 웬만한 사람들이 김현장 고문으로 가 있듯이 가서 한마디씩 한단 말이야. 그게 돈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든지 말든지 그건 선배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아무는 옛날 83년쯤 그럴 겁니다. 83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그때 이제 통일원에 있을 때 79년에 통일원에 들어갔으니까 통일원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84년 초에 4월인가 4월 달에 서울신문에 있는 친구가 아니 해마다 그 전년도에 북한군이 그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믿어도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좀 칼럼 하나 써달라고. 너무 길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길게 그런 거니까 뭐 오버지 한그 200장 오버지 한 2장 정도에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되게 그 신문에 무슨 고정 칼럼 이런 무슨 10장인가 그렇잖아요. 9장, 10장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장 정도에다 압축을 가라 이거예요. 내가 유심히 그걸 매년 전년도에 전진 배치됐다고 하는 그 연구를 들었기 때문에 77년에 들어가서 매년 그걸 78년에도 전진 배치됐다고 그러고 79년에도 전진 배치됐다고 그걸 보면서 불평을 하던 차에 그걸 쓰라고 해서 내가 매년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 또는 미국 무슨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초청 강연에서 전진 배치됐다고 그러고 군사 관련 무슨 뭐 DNI 이러면서 미국의 DNI가 이제 디펜스 아니 DNI가 나왔죠. DIA 디펜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는 국방정보본부죠. CIA가 이제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고 중앙정보국이고 매년 그 전진 배치됐다고 그러는 거 합치면은 이게 북한 군대는 지금 매년 그걸 합치면은 금년에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 이남에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약간 비꼬아서 그럴 수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뭐 통일부에 있는 직원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유장명치로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공무원 신분을 바뀌었으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금년에도 이미 뭐 금년은 지나갔나요? 미국의 예산 편성이 아니 우리나라 예산 편성은 각 부처에서 5월달까지 그 김에 예산 소요 예산 액을 그 경제기업은 예산실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다 모아가지고 예산실에서 6월부터 작업을 해서
9월 정기국회에 내놓을 때까지 죽어놓고 사람들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3, 4월쯤에 국방부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미국 무기를 많이 살 수밖에 없고 미국한테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더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매달려면 북한군의 무기가 늘어났느니 무슨 뭐 미사일의 개수가 늘어났느니 소위 전진 배치가 됐느니 하는 식으로 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이제 예산을 키우고 싶어하는 군인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다 붕짜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원래 그때 붕짜자요? 붕짜자요? 독자자 맞습니다. 붕짜자요? 네. 그래요? 세대가 다른 우리 때는 붕짜자 붕짜자 했는데 나중에 붕짜자로 바뀌었구나. 나는 국방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군이 작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다고 해야 국방 예산을 늘릴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주한미군 그 주둔비 분담금도 늘릴 수 있고 임기도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근데 이제 우리는 5월달부터 예산 편성이 되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위해서 먼저 터뜨리고 미국 국회는 예산 편성이 우리는 연말에 예산이 결정돼가지고 1월 1일부터 회계 연도가 시작되지만 미국은 10월 1일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예산 편성하는데도 봄에 그런 정보를 터뜨려놔요. 정보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해석인데 기초적인 그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북한군이 더 위험해졌다.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군사적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됐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소위 예산도 늘려야 된다는 건 미국한테 미국 국방부가 바라는 바고 말하자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셔널 그 컴플렉스들이 바라는 정보를 싱크탱크에서 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명색이 기본적으로 학문이 국제정치 학생들입니다. 학자거나 아니면 국제정치 분야에서 현장에서 잡혀가고 온 사람들 꼭 대학에 외교학 국제정치학과를 안 나와도 국무성에 들어가서 차관도 하고 차관하고 무슨 미국도 차관도 안 하고 부장관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하고 나온 사람들이 은퇴 후에 이제 연구소에 가서 그런 거 이제 분석해주고 고문 역할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매번 보면은 그 눈에 보이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친구는 그런 걸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무슨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가지고 그거 속에 나오고 앉고 말이야. 그리고 결국 점점 더 미국 중심의 미국의 국가이익을 계속 영속시키고 더 정대시키는 프레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다 이게. 그러니까 디테일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수갑을 차고 움직이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그 하수인이 된다는 사실을 좀 학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반미가 강해? 내가 무슨 반미 해가지고 돈이 나오니까 뭐가 나오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유지를 하자 이거. 그러나 또 미국과 관계가 사이가 좋아가지고 덕을 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덕은 그대로 챙기고 그러면서 우리 이익도 별도로 챙기자. 미국은 챙겨주지 않는 우리만의 이익 그것도 놓치지 말고 챙기자 하는 그런 주의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지금 툭하면 나온 것이 시진핑이 지금 2022년에 5년짜리 지금 임기로 해서 3임에 성공을 했는데 27년에 10월 달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4임을 노리고 있다. 4임에 성공하려면은 대만을 침공해서 통일을 해야만 시진핑이 4임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분석들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믿지 마십시오.
시진핑은 그런 일을 거의 생각합니다. 내가 어저께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이죠. 이렇게 이제 문재인 교수를 만났는데 저녁 때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어요. 중국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대외 연락부라는 게 말하자면 그쪽에 외교 관계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외교보다 당의 대외 연락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 체이기 때문에 북한도 조선노동당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운영합니다. 물론 당 총서기가 국가 주석을 겸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진핑 그래요. 김정은이도 지금 당 총비서이면서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면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행정수반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기사들 보면은 노동당 대회 관련 얘기를 하면서 김정일을 국무위원장으로 쓰는 바보들이 있어요. 당 행사에서는 그런 총비서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행사에서는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흔히 국무위원장으로 부르니까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런 거는 참 누가 따라다니면서 고쳐줄 수도 없고. 시진핑 그 중국 대외연락부에서 그러더래요. 우리 주석께서는 또 총비서께서는 총석이지 거기는. 중국은 총석이고 북한은 총비서입니다. 석이형은 별로 안 높죠. 비서하면 또 전화 받고 커피 타주는 게 비싼데 공산국가에서는 그게 굉장히 높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의 펜타곤에서 미국 국방부가 우리한테 씌우는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미국이 갖가지 핑계를 대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데 대만 시간이 가면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됐던데 한계중국이라는 것은 미국도 인정을 했고 웬만한 나라도 한계중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니까 그런 게 한계중국 그 다음에 두 개 제도. 그래서 대만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제품의 경우 가지고 나중에 기어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도 그야말로 중국식으로 맘마대로 나가도 충분히 그 통일이 될 수 있는데 뭐 그 조그마한 거를 건드려 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이 줄로대로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 그런 그 불상사를 자초합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그냥 흘리는 소위 프로파간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미국 펜타곤 국방성으로서는 또는 국방성과 여기 북한에 있는 밀리터리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컨그레셔널 컴플렉스 입장에서 볼 때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군사력 강화의 명분,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 그 대만 침공론 그리고 그것을 시진핑의 사연임의 그 어떤 이 디딤돌을 나올 거다 하는 식으로 씌웠을 뿐이지 중국은 그런 생각이 없다.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개수입니다. 이거 우리 얘기로 해서 그것을 할게요. 93년에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통일비서관으로 파견 나가 있었는데 아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만 보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NPT를 탈퇴를 했을 뿐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몇 년 내에 몇 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CIA 얘기 다르고 DIA 얘기가 다른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CIA는 민간 정보기관이고 DIA는 국방성 산하에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정보국이라고 해야 되나? 플루토늄이라고는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데 핵폭탄이 두 가지입니다.
플루토늄 폭탄이 있고 우라늄 폭탄이 있는데 우라늄 폭탄은 우라늄을 뭐야 북한의 우라늄 광의 불행히도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박천 쪽이 많대요. 그렇게 평안북도 우리 쪽은 하나도 없는데 그 우라늄 광을 계속 그걸 가지고 전기로 이제 그 원심 분리기 넣고 계속 돌려가지고 계속 순도를 높여서 순도가 그 93% 내지 95%가 되면 바로 그걸 폭탄을 내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농축이라고 그러죠. 그 우라늄 농축 폭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라늄을 한 3% 내지 4%로 농축을 해서 연료봉을 만들어서 원자로에 넣고 떼다가 그것이 이제 한 2, 3년 그 열을 내면서 타면은 끓는 물이 이제 수차를 걸려서 전기를 받쳐놓잖아요. 근데 그 쉬게 하고 꺼내서 수조에 넣어서 식혀가지고 연료봉을 연료봉 쇠대랑 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을 화학 처리를 해서 꺼내면은 그게 플루토늄이에요. 1945년 8월달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은 미국이 만든 우라늄 폭탄입니다.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은 플루토늄 폭탄입니다. 어쨌든 플루토늄은 오히려 만들기 쉽대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NPT를 다 떼고 핵물질 재처리를 시작해서 그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몇 년 내에 몇 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저희 그 뭐랄까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퍼뜨리는데 CIA에서 나오는 것은 CIA 쪽은 북한의 여러 가지 기술 능력으로 와서 북한에서는 막 핵폭탄 하나 만들려면 플루토늄이 8kg 내지 10kg가 있어야만 8kg에 12kg가 있어야 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DIA 쪽에서는 6kg에서 8kg만 써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분량, 한 100kg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CIA가 얘기한 대로 보면은 8kg에서 12kg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100kg를 가지고 12.5개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12kg가 필요하다면 한 8개 내지 무슨 뭐 8개 반 정도 8개 정도 9개를 못 만드는 거죠. 근데 DIA 기준으로 보면은 100kg를 가지고 6kg 내지 8kg가 필요하다면 17개 아니면 무슨 뭐 8kg면 100kg 17개 아니구나 6kg면 17개 내지 12개 최소하도 개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느 쪽 얘기를 믿어야 되는가 가만 보니까 국방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거울 매겨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매달라고 하는 계산이 깔린 분석이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먼저 요즘 우리나라 재판을 보죠. 무슨 대북 송금 재판을 무슨 딱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강화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무기를 미국이 하려고 하는 무기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면은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 강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 매달려라. 우리가 핵 무산을 펴줄게. 그 대신 절대로 너희들 독자적 객관화를 안 돼. 그런 식으로 쓰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요즘도 벌써 지금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뭐 100개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300개다. 그러면 뭐 중국은 무슨 500개다.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무슨 5,800개다. 미국이 5,000개다. 꼭 러시아가 많은 걸로 얘기를 해요. CSI에서 막 그렇게 하여튼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그렇게 계산했는데 하여튼 러시아가 5,800개 한때는 그 사람들이 미국 그거 소련 시절에는 한 25,000개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호 소위 그 뮤추얼 리덕션 상호 감축
협상을 통해서 줄여가지고 뭐 7천 몇 개까지 내려오다가 요즘은 이제 다시 5,800대 5,000개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세 번째는 중국, 프랑스가 250, 그다음에 그 어디야? 영국, 프랑스가 250, 영국이 250, 그리고 이제 인도, 파키스탄이 각각 100개? 인도, 파키스탄이 100개인가 150인가? 그리고 이스라엘도 무슨 90개인가 그러고, 북한이 오히려 무슨 100개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쭉날쭉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나선 것이 30년 전인데, 30년 동안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9번째 지금 핵 보유국이 됐는데,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놔야만 군사복합체 입장에서 볼 때는 다음번 한미 정상회담 때 계속 extended deterrence, extended deterrence를 한국 대통령이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입장을 깔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실 때는 그냥 신문에 났으니까 그걸 사실하고 믿지 말고, 한 번도 정세 관련된 군사 정보는 되게 미국 무기 장사를 위한 일종의 기초 공사라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보시면은 뭐가 좀 보일 겁니다. 자, 이상. 말씀해 주셨던 행사 관련해서 저희 나라가 그렇게 말씀처럼 휘둘리는 지난주에 제가 특별시간에 나왔는데 거기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각국의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민주사업점 이런 걸 준비하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듣기로 해고단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핵을 그때 써있는데 그 이후에 누가 한국에를 또 쓸 수 있을까, 그런 글쎄, 되네. 그러니까 심리적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핵 보유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사실 핵우산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우리한테, 미국이 이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이 핵을 쏘면은 그것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말하자면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비 안 맞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산을 펴준다는 식으로 비유법을 쓸 거 보이지. 핵을 북한이 쏘을 때 다시 그 북한의 행동을 응징하기 위해서 미국이 또 핵을 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관념적인 그냥 심리적 핵공유밖에 안 되는 거죠. 어제도 가상의 용의자를 마련해서 주식이라고 하고 암호화폐라고 하고, 그래서 시장이 엄청 홍보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핵우산을 펴준다, 더 큰 핵우산을 펴준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무기 많이 사. 일단 무기 많이 사놓고, 만약 저놈들이 그걸 핵을 쓰면은 우리가 우리가 쏘아줄게. 바로 사전에 뭐 요격을 하든지, 아니면 떨어지는데 보복을 세게 해가지고 재계 불능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줄게 하는 그런 식의 가만히설에 불과해요. 속지 말자 이거예요. 미국 중심적 프레임에 들어가면은 그거 가지고 대단히 지금 큰 업적을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그걸 끌어낸 대통령이 존경스럽게 되죠. 해보상 없습니다. 없어요. 심리적 핵 공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공유를 하는데 그 심리적인 거 뭐 있어요? 남편 주머니에 있는 돈은 물론 부인한테는 심리적 금전 공유가 되지만
남의 나라가 하는데 무슨 거부가 있어요. 아니 핵무장 펴주겠다고 해놓고 아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칩시다. 그건 먼저 타격을 우리를 쏘았다고 칩시다. 미국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겠는가? 가령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원정신을 쏟고 있을 때 북한이 그걸 건드리면 그런 일을 벌이면 바로 미국이 해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우크라이나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악화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슨 핵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하거나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미국이 지금 정신없을 때 북한은 그 일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미국이 바로 그야말로 참 이번에 것처럼 움직여줄 것인가? 아니죠. 하면서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러고 나면은 뭐 우리는 다 핵차관을 입고 나는데 뭐 죽은 사람 많고 타 죽은 사람 많고 찌그러진 사람 많고 쩔룩거리는 사람 많고 그때 오면 뭐래 사또 떠나는데 나팔 부는 거 사또 오기 전에 나팔 불어주겠다 보는 거에 비온다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뭐 돈을 근데 이명박 정부 때요 되게 이제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고 쓰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번에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를 보장받고 왔다고 딱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 무기를 많이 사겠다는 거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북한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마다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커뮤니케이션 컴플렉스 모기스 속에 있는 소위 그 싱크탱크에 있는 이른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내놓는 정보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 해마다 이제 국방 예산을 줄이지도 못하고 늘릴 수밖에 없고 방위비 분담금은 또 미국이 늘리라면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틀속에서 꼼짝 못하고 사는데 이게 이 가만 들여다 보면 정신 차리면 그거 안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참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뭐냐면 진보는 자국 중심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똑바로 좀 아니 거절할 거 거절하고 들어줄 거 들어주자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밤이 여자는 거냐는 식으로 막 들고 나서니까 근데 반미는 또 정복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지난번도 언제 그랬어? 무슨 뭐 평화는 물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군사를 강화한다고 그랬나? 현충이라고 그랬구나. 평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서 오는 것은 소위 프로시아의 프로시아 시절에 그러니까 프로시아 왕국 시절에 군사 이론가였던 폰 클라우제비츠가 했던 얘기일 뿐이고 그 시기에 프로시아 당시 클라우제비츠가 살던 시절에 프로시아는 사방에 광활하게 널려있는 좋은 지대 속에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독일하고는 또 다릅니다. 독일은 동쪽의 프로시아예요. 사주 경계를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누가 러시아가 치고 들어올지 또 프랑스가 치고 들어올지 또 남쪽에서 누가 밀고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한 얘기가 평화를 바라고 전쟁을 준비하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근거옥조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맨날 무슨 평화 얘기는 평화를 바라면 전쟁 준비하라고 그런 그런 얘기를 했지만도 모르는 식으로 아주 대꾸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때 얘기다 이거야. 평화를 지킬 필요도 있지만 피스키핑 필요합니다. 국방부 필요해요. 그러나 지키는 평화만 가지고는 평화는 영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한쪽에 평화를 지키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통일국이다. 그러려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줘가면서 달래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먹을 거 주면서 아니 사람이 배고파서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먹을 거 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먹질을 합니까?
실제로 94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다가 김일성이 갑자기 7월 8일 죽어버리는 바람에 회담 17일 남겨놓고 새벽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남북 정상회담은 못하고 말았지만은 그때 회담 준비할 때 제가 이제 독립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전략이 이렇게 쳤습니다.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그렇게 드린 거죠. 각하. 지금 70년대 중반에 북한 경제가 우리한테 뒤지기 시작한 뒤에 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4.19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4.19 나던 해 60년에 대한민국 1인당 소득은 87달러였어요. 북한이 147달러였습니다. 물론 북한은 일본이 만주를 경영하기 위해서 만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공장들을 북쪽에다 줬어요.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훨씬 산업화를 좀 먼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우리보다 잘 나왔어요. 우리는 완전히 그때는 식량 문제도 대개도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해 임시정부에서 한 분들은 모른다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독립청운동을 했죠. 그래도 공로자는 공로인데 한 147불밖에 안 됐어요. 187대 147불 됐어요. 그때 필리핀이 170불입니다. 태국이 220불. 그렇게 태국, 필리핀, 북한 밑에 있던 대한민국이 75년이 되면서부터 1인당 소득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제 남북한 경제력 그 발전 추세를 놓고 대통령 실토를 하죠. 70년대 중반부터 우리한테 뒤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계속 성장을 했는데 북한은 80년대 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70년대 말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원조가 안 돌아가는 그제를 많이 돌아가는데 80년 중반에 85년부터 소련도 개방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원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한 경우는 80년대 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9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북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량 부족이 지금 곧 공개적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 60년대 북한이 중국이 그 문화대혁명으로 한참 농사도 안 짓고 정치투쟁만 하던 시절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북한을 오래 넘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넘어왔던 조선족들이 다시 중국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를 어려울 때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면서 군사적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경제 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틀을 짜면은 각각에서는 저희 그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해가 빠르죠. 그 답변도 천철살인이야. 김대중 대통령은 또 말씀이 길어요. 이론적으로 쫙 한참 들어야 돼. 김영삼 대통령 감탄다.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바로 그럽니다. 돈 주면 안 되겠나? 평화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미국을 좋아합니까? 6.25 전쟁 후에 미국이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때 고물자 옷 보내고 지금 지금 모아가지고 동남아 보내고 그런다면서요. 아름다운 가게도 그 이러고 그때 미국에서 보는 쌀도 미국 쌀도 아니에요. 강남이죠. 동남아 쌀 불풀 나르는 거. 그다음에 밀가루, 옥수수가루, 그다음에 입다마노. 먹을 거 입을 걸 입고 얻어 먹으면서 이승만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이 더 위대해 보였어요. 난 실제로 미국이 보낸
밀가루, 옥수수 가루, 쌀 이런 걸 먹어본 사람이니까. 내가 45년생이기 때문에 오수사는 휴전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구호물 제가 60년대까지 옵니다. 70년대까지 오고. 이따가는 양키 아줌마들이 또 광주리 이구대고 파는데 중학교 시험 보러 갈 때도 이제 또 양털 밖에 나오는 내리 있는 그거 하나 얻어 입고 시험 보러 가서 따뜻해가지고 시험 잘 나가지고 붙었는데 저는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럴 때 먹을 걸 주고 이걸 줄 때 대한민국 민심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듯이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먹을 걸 그들에게 주면은 평양 민심이 아니 북쪽 민심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총질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오록소록이라는 사람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는데 어떻게 총질을 합니까? 그래 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으면 경제협력을 해주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도화하는 그런 틀을 짜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죽어서 못했고 결국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6.15 공동선언 제3항 1, 2, 3, 4, 4항이로구나.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것은 남북 간에 무슨 균형이 잡힌다가 아니라 북한이 워낙 못 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균형적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정당화하고 북한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표현이에요. 10글자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영상을 했어도 그때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을지 아니면 무슨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병행 발전시킨다는 식으로 썼을지 그건 장담 못하지만 왜냐면 문은 또 북쪽도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쪽에서 너 저번에서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여보 남북회담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 선생 주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는 법이요. 너무 그러지 마고 뭐 좀 준다고 이렇게 항공문서에 도장 찍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요. 우리로 화를 내고 그래. 제가 이 평화를 가져오려면 돈 써야 됩니다. 돈 써야 돼요. 국방부 예산이 통일부 예산에 수백 배입니다. 통일부 예산, 일반 예산 1,000억 원이 안 돼요. 그래서 국가 예산, 정부 예산이라는 게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관리비, 뭐 청사 관리 뭐 등등 전기도 그런데 관리비, 사업비, 인건비 그렇게 세 개 크게 이제 그 분류한 건데 거기에 남북 협력기금 뭐 만화에 1조 아니면 5천억 그거 가지고 저희 피스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쌀 주고 비료 줄 때 질문이 준 사람이지만 제가 참 많은데 쌀 주고 비료 줄 때 북한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상대하는 눈초리가 그것을 나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금강산 관광 처음에는 아주 살기등등했지 괜히 버스에 올라서 가지고 명단 미리 보냈는데 보고 이러고 그러더니 점점 가면서 거기서 들어온 돈이 저희들 인민들 생활 수준 향상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몇 명 맞죠? 그럼 내려가 버려요. 더구나 쌀 포대에다가 쌀 40kg 대한민국이라고 한글로 박아가지고 주니까 그만큼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맨 처음에 쌀 준 것은 김일성이 죽고 그 이듬해 95년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15만 톤 줬습니다. 그 뒤에 북한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진짜 피부로 느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본에서 50만 톤 줬는데 일본 쌀이 남조선 쌀로 돼버렸어요. 그냥. 일본 사람한테 보호하지 않고 남쪽에서 먼저 온 뒤에 일본 쌀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김영삼 대통령의 순서를 그렇게 잡았어요. 일본이 먼저 주겠다고 그러니까 비로소 아무리 저놈들이 북쪽에 나를
적응 못하겠다고 욕을 할지라도 욕을 호락호락 했지. 그래도 동족이 굶는다는데 당신이 먼저 주면 되겠는가? 그들이 나를 욕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줄 테니까 우리 준표에 당신이 줘라. 그리고 총리가 한일관계가 좋아가지고 우리 말을 들어줬지. 나중에 대학 다녀온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쌀도 남조선 쌀로 둔갑이 돼가지고 그 대신 북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화를 하는가? 여러분 적벽대전 얘기 아십니까? 삼국지 읽으세요? 제가 분명히 그 오던 밤에 배에다가 이렇게 뭐 거저 같은 걸 씌워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조조군사가 그 활을 쏘게 만들고 그 화살을 뺏어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적벽대전에서 적으로부터 화살을 뽑아내는 것, 뺏어내는 것과 같은 아주 그다음에 그 95년이니까 김일성이 죽는데 김정일 시대죠. 장군님의 그 탁월한 영도력과 지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소문이 그렇게 정치사상 교육에 그렇게 됐더래요. 어쨌건 남쪽에서 간 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일본 쌀이 들어가면서 일본 쌀도 남쪽에서 온 쌀로 둔갑이 돼서 들어갔다. 그러면서 북쪽 민심이 많이 바뀌었다. 아니 이걸 걸 아니 목공이 포도청인데 뭘 그 주는 사람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평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니 미국이 내라는 군사비 분담, 방위비 분담금은 내라는 대로 내는 것이 동맹을 강화시키는 거고 그게 평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거에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입을 것 좀 주고 먹을 것 좀 주는 걸 포죽이라고 국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예, 또 질문해 주시죠. 질문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없으시오. 있으니까 해야지. 네, 저희 교육학교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